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해지려고 먹는 유산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유산균을 잘못 먹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유산균 먹다가 이런 증상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하는 위험신호 7가지와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걸 알게 됐는지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유산균을 먹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참으시는데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없이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감기 증상은 없는데 열만 난다면 유산균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저도 작년 가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인가 싶었는데 기침도 안 나고 목도 안 아픈데 열만 나는 겁니다. 체온계로 재보니까 38도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토할 것 같은데 토는 안 나오고 밥맛도 없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몸살인가 보다 하고 하루 이틀 쉬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집사람이 병원에 개보라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요즘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거 새로 먹기 시작한 게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유산균을 1년 넘게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유산균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일단 며칠간 끊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균 먹고 열이 날 수도 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명으로는 아주 드물지만 유산균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침 감기를 앓고 난 직후였거든요.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유산균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분간 유산균을 끊고 지켜보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산균을 끊고 3일쯤 지나니까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즘 감기 앓고 계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이 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유산균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두 번째,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가렵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 친구 한 분이 유산균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팔에 작은 빨간 반점이 몇 개 생기더라고 하더라고요. 뭘 잘못 먹었나 싶었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목에도 생기고 그 다음 날은 얼굴에까지 올라오더래요. 얼굴에도 목에도 팔에도 빨간 반점이 생기고 가려워서 미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긁게 되는데 긁으면 더 부어오르고 빨개지는 겁니다. 그 친구도 병원에 갔더니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에 새로 먹기 시작한 음식이나 건강식품이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더니 일단 끊어보라고 하시더래요. 유산균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균을 끊었더니 신기하게도 며칠 만에 두드러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완전히 깨끗해졌대요. 그 후로는 다른 유산균도 함부로 먹지 않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유산균 먹고 나서 피부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기면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기 시작해도 점점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얼굴이나 목 같은 데 생기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설사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 넘게 계속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주변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유산균이 장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대요. 그런데 먹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설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이 좋아지는 과정이라니 생각하셨대요. 변비가 있으셨던 분이라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루에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가시는데 그게 1주, 2주, 한 달 넘게 계속되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외출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셔야 했대요. 화장실에서 멀리 못 가시니까요. 밤에도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고 낮에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체중도 몇 킬로그램이나 빠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유산균 같은 거 먹느냐고 물어보셨대요. 먹는다고 했더니 일단 끊어보라고 하시더래요. 유산균을 끊었더니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설사도 멈추고 화장실도 정상적으로 가게 되고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됐대요. 그제야 유산균이 문제였다는 걸 아신 거죠. 여러분, 설사가 며칠 계속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유산균을 의심해 보세요. 특히 일주일 넘게 계속된다면 바로 끊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설사가 오래 계속되면 탈수도 올 수 있고 영양 상태도 나빠지니까요. 네 번째, 복통이 심하게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배를 만지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이건 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 유산균을 함께 먹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배가 좀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약간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했어요. 자다가 배가 아파서 깨는데 그 고통이 정말 심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계속 신호가 오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배를 만져보시더니 장이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먹는 걸 바꾼 게 있냐고 물어보셔서 유산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장 속에서 균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장이 불안정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집사람 유산균 먹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복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배가 계속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유산균을 끊어보세요. 다섯 번째,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증상입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중에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생기면 기도가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유산균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정말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유산균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평소보다 힘들다 싶으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혼자 병원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구급차를 부르세요. 이런 증상은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은 그 유산균을 절대 다시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심한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다른 유산균을 드실 때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여섯 번째, 온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유산균 먹기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유산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유산균을 먹기 시작한 지 2주쯤 됐을 때부터 갑자기 힘이 없어지시더래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저녁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일찍 주무시게 되고 그리고 가끔 어지러워서 휘청거리실 때도 있으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니 하셨대요. 70대 중반이시니까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래요. 밥도 잘못 드시게 되고 외출도 힘들어서 집에만 계시게 되고 자녀분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대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요즘 새로 먹기 시작한 건강식품이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유산균을 먹고 있다고 했더니 일단 끊어보라고 하시더래요. 유산균을 끊고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시더래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유산균이 문제였다는 걸 아신 거죠.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유산균을 의심해 보세요. 유산균 먹기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힘이 없어지셨다면 바로 끊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평소와 다르게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소변 보는 게 힘든 경우입니다. 이것도 유산균이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너무 진하거나 빨갛거나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거나 하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 보는 횟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또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유산균을 끊고 비뇨기과나 내과에 가보세요. 소변 검사를 하면 이상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소변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자, 이렇게 7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바로 유산균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유산균을 먹고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세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분,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유산균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유산균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의학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들이 유산균을 먹고 폐혈증까지 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폐혈증이라는 건 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생기는 아주 위험한 병인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산균이 안전한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여러분 몸 상태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위험 신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유산균을 먹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방법입니다. 이 10가지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게 유산균을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량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루에 한 알이면 한 알만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걸 몰라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산균을 시작할 때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하루에 한 알 먹으면 효과가 천천히 나올 텐데 2알 먹으면 효과가 2배로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화장실도 좀 더 자주 가게 되고 변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 역시 2알 먹으니까 효과가 빠르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가스가 계속 차는 겁니다. 배가 북처럼 빵빵해지고 트림도 자꾸 나오고 방귀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먹은 게 잘못됐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 증상이 2주, 3주 계속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혹시 유산균을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루에 2알씩 먹는다고 했더니 약사님이 고개를 저으시는 겁니다. 유산균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사님 말씀으로는 유산균도 살아있는 균이라서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장 속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예민한 분들은 설사나 복통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설명서대로 하루에 한 알만 먹기 시작했고 2주쯤 지나니까 그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산균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다는 건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면 바로 사고, 친구가 좋다고 하면 따라 사고, 그리고 효과를 빨리 보려고 권장량보다 많이 먹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나온 용량을 꼭 지키세요. 하루에 한 알이면 한 알만 드세요. 2알이면 2알만 드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정해진 용량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보관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제품 상자나 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보관 방법이 적혀 있어요. 냉장 보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도 한번 낭패를 봤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는데 정말 무더웠죠. 그때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유산균을 거실 선반 위에 그냥 두고 먹었던 겁니다. 냉장고가 부엌에 있으니까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먹기 편하라고 그렇게 해뒀는데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효과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변비가 시작됐고 배도 예전처럼 더부룩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제품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내성이 생긴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때 한 통을 거의 다 먹어가던 참이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돈만 날린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손자가 놀러왔다가 제가 유산균 먹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냉장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품 상자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냉장 보관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안경을 쓰고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말 작은 글씨였어요. 알고 보니 유산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온도에 민감한 유산균과 실온에서도 괜찮은 유산균이 있는데요. 제가 산 제품은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제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무더운 거실에 두고 먹었으니 유산균이 제대로 살아있을 리가 없었죠. 약사님께 여쭤봤더니 유산균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곳에 두면 다 죽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실온이 30도가 넘잖아요. 그런 온도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유산균은 하루 이틀만 해도 상당수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달 넘게 두고 먹었으면 거의 다 죽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남은 유산균을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새 제품을 하나 더 샀어요. 이번에는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꼭 물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지 실온에 둬도 되는지 말입니다. 약사님이 제품마다 다르다고 하시면서 라벨을 잘 확인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냉장 보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약국이나 마트에서 사오실 때도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더운 차 안에 오래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고 해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게 유산균이 오래 살아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든 유산균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동실 말고 냉장실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서로 다른 유산균을 함께 먹지 마세요. 한 가지만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꼭 여러 종류를 먹어야 한다면 최소한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것도 제가 경험으로 배운 건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여성 유산균을 사왔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여성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장에도 좋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같이 먹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성용이라고는 하지만 유산균은 유산균이니까 남자가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먹는 일반 유산균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두 가지를 먹으면 2배로 좋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침에는 제 유산균을 먹고 저녁에는 집사람 유산균을 하나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 기운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뭘 잘못 먹었나 싶었는데 그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2주쯤 지나니까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요즘 무슨 약이나 건강식품을 새로 드시기 시작한 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아, 집사람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장 속에서 균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장 속에는 이미 수백 가지 종류의 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종류의 유산균이 많이 들어오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서로 다른 제품의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균들끼리 자리 경쟁을 하느라고 장이 더 예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가지만 꾸준히 먹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 종류를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최소한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 먹었으면 저녁에 다른 걸 먹는 식으로요. 그래야 장이 적응할 시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집사람 유산균 먹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유산균은 욕심내지 마시고 한 가지만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뜨거운 물이나 커피와 함께 먹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알고 나니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유산균을 먹곤 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유산균도 그때 같이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약사님 말씀으로는 유산균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과 함께 먹으면 균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라서 온도에 민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60도 이상의 물에서는 유산균이 거의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먹으면 입 안에서부터 유산균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까지 살아서 도착하는 유산균이 거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로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따르고 그걸 좀 식혔다가 미지근해지면 그때 유산균을 먹어요. 또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서 차가운 물로 먹기도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커피 마시면서 유산균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유산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식후 1시간쯤 지나서 마시고 있습니다. 우유도 조심하셔야 해요. 유산균이랑 우유가 궁합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유의 칼슘 성분이 유산균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은 그냥 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효과를 좌우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유산균을 먹는 거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해요. 다섯 번째,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때가 위산이 음식물과 섞여서 산도가 적당히 낮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위를 통과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강해서 유산균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강한 산성을 유지하거든요. pH가 1에서 2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강한 산성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유산균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후에는 음식물이 위산을 중화시켜서 산도가 좀 약해진다고 합니다. pH가 4에서 5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만 유산균이 살아남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후 30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바로 먹으면 음식물과 섞여서 위에 오래 머물 수 있고 너무 늦게 먹으면 위산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후 30분이 딱 적당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침 식후 30분에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하면 딱 30분쯤 되더라고요. 그때 냉장고에서 유산균을 꺼내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까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식후 30분이라는 타이밍이지 아침이냐 저녁이냐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장이 규칙적으로 적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한 가지 제품을 최소 2개월은 먹어보고 판단하세요. 어떤 분들은 한 달 먹어보고 효과 없다 싶으면 바로 다른 걸로 바꾸시는데요. 유산균은 최소 2개월은 먹어봐야 제대로 된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장 속 환경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장 속에는 이미 수백 가지 종류의 균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균들의 구성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유산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장 환경을 개선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을 선택하면 최소 2개월은 꾸준히 먹어보세요. 그동안 몸 상태를 잘 지켜보는 거죠. 화장실 가는 횟수는 어떤지, 변의 상태는 좋아졌는지, 배는 편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저는 노트에 기록도 했어요. 매일 화장실 간 횟수, 변의 상태, 배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2달째 되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계속 먹고 효과가 떨어지면 그때 다른 제품으로 바꾸세요. 저도 처음 산 제품을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제품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효과가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장 환경도 다르니까 어떤 유산균이 잘 맞는지는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아가세요. 7번째, 다른 유산균으로 바꿀 때는 서서히 바꾸세요. 갑자기 바꾸지 마시고 먹던 걸 끊고 며칠 쉬었다가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그래야 장이 적응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유산균을 바꿀 때 갑자기 바꾸면 장이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이미 적응해 있던 균이 갑자기 없어지고 새로운 균이 들어오면 장 환경이 또 급격하게 변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바꿀 때는 먹던 걸 끊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새로운 제품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시간을 준 다음에 새로운 유산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는 유산균을 바꿀 때 일주일 정도 쉽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유산균 없이 지내는 거죠. 처음에는 좀 불안했어요. 안 먹으면 또 변비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산균을 시작하면 또 잘 적응하게 되고요. 이렇게 서서히 바꾸는 게 장 건강에도 좋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 방법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8번째, 몸이 안 좋을 때는 유산균을 먹지 마세요. 감기 걸렸을 때, 설사를 할 때, 몸살이 났을 때는 먹지 말고 회복된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이럴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열이 났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감기를 앓았어요. 열이 나고 기침도 하고 며칠 고생했죠. 그런데 감기 나은 후에도 계속 유산균을 먹었거든요. 건강식품이니까 먹어도 되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산균을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유산균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나 몸살이 났을 때 또는 설사를 하거나 배탈이 났을 때는 유산균을 중단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감기 기운만 있어도 유산균을 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은 후 2, 3일 지나서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잠시 유산균을 쉬세요. 며칠 안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플 때 억지로 먹는 게 더 위험해요. 9번째, 항생제를 먹을 때는 유산균을 함께 먹지 마세요.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항생제를 다 먹고 나서 며칠 후에 유산균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사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도 함께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봐야 항생제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먹는 동안에는 유산균을 먹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항생제를 다 먹고 난 후에 유산균을 먹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항생제 때문에 장 속에 좋은 균들도 많이 죽었을 텐데 그때 유산균을 먹으면 장 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을 일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유산균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항생제를 다 먹고 나서 2, 3일 지나서 유산균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산균도 아끼고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10번째, 내 몸 상태를 잘 살피세요. 화장실 가는 횟수, 변의 상태, 배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내 몸에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 간 후에 상태를 확인해요. 변이 너무 무르지는 않은지, 너무 딱딱하지는 않은지, 색깔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배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가스가 많이 차지는 않은지도 체크해요. 이렇게 매일 확인하다 보면 유산균이 잘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계속 먹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검사도 하고 장 상태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 먹는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으니까 저는 이제 부작용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변비도 많이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장이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이 10가지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게 유산균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산균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유산균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약국에 가면 수십 가지가 있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렇게 배운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수를 확인하세요. 제품에 보면 100억 보장, 50억 보장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억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억 보장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품에 균수가 400억, 600억 이렇게 적혀 있어도 보장 균수는 100억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산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죽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넣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600억을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산균이 죽어서 100억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까지 최소 100억이 살아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400억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400억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 100억 정도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균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처음에 많이 넣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이 많이 죽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제조일로부터 얼마 안 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균주를 확인하세요. 유산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유명한 균주를 사용한 제품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런 균주들은 연구가 많이 된 검증된 균주들입니다. 제품 뒷면을 보시면 들어있는 균주가 다 적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이런 식으로 길고 복잡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균주 이름이에요. 이런 균주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HN011 같은 건 여성 건강에 좋다고 연구가 많이 된 균주고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 같은 건 변비에 좋다고 알려진 균주입니다. 이런 유명한 균주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균주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본인한테 필요한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주가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게 좋은지 적게 들어있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한두 가지만 들어있는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회사 제품이 안전합니다. 너무 싼 제품,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라서 제조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온도 관리, 습도 관리, 포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유산균이 다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산균을 만들어 온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검증된 회사 제품들이에요. 약사님께 여쭤보시면 어느 회사 제품이 좋은지 추천해 주십니다. 인터넷에서 살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 회사 정보도 찾아보고 리뷰도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더욱 조심하세요. 운송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개별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습기가 차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산균은 습기에도 약하거든요. 제품을 사실 때 포장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건 피하세요. 그리고 개별 포장된 제품이 캡슐이나 정제보다 안전합니다. 요즘은 스틱 형태로 개별 포장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씩 뜯어서 먹는 거요. 이런 제품들이 습기나 공기로부터 유산균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병에 들어있는 제품은 뚜껑을 열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서 유산균이 조금씩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산 후에도 포장을 잘 관리하세요. 뚜껑을 열었으면 꼭 다시 닫고 습기 많은 곳에 두지 마시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5번째, 부원료를 확인하세요. 요즘 유산균에는 유산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품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장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눌린,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유산균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연, 비타민 D, 판토텐산 같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은 장 건강이나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일석이조겠죠. 다만 부원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6번째, 가격도 고려하세요. 너무 비싼 것도 부담이 되고 너무 싼 것도 불안하잖아요. 본인의 형편에 맞는 선에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은 한두 달 먹는 게 아니라 오래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제품을 선택하면 부담이 돼서 중간에 끊게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꾸준히 먹는 게 더 낫습니다. 보통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아요. 물론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꼭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 제품일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 광고 많이 하는 제품들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성분이나 균주를 잘 따져보세요. 7번째, 리뷰를 참고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른 분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후기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증상이 생겼는지, 얼마나 먹었을 때 생겼는지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한 후기도 참고하세요. 변비가 좋아졌다, 배가 편해졌다 이런 후기들이 있으면 그 제품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만 리뷰를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광고성 리뷰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았다고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 리뷰도 찾아보세요. 약사나 의사가 쓴 리뷰는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성분이나 균주를 제대로 분석해서 알려주니까요. 8번째,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 상태, 내가 가진 질환, 먹고 있는 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시거든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하세요.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이런 질환이 있으면 유산균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유산균을 시작하세요. 약국에 가시면 약사님이 자세히 상담해 주십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 말씀드리면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먹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꼭 여쭤보세요.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보세요. 유산균을 먹어도 되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조언을 구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안전하게 유산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산균은 사람마다 맞는 게 다릅니다. 저처럼 변비가 주된 문제라면 변비용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주 배탈이 나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장 전반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유산균 제품들을 비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제품마다 들어있는 유산균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건 변비에 특화돼 있고 어떤 건 면역력에 좋고 또 어떤 건 장 전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5가지 정도의 유산균을 먹어봤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 맞는 걸 찾아서 지금은 그걸 꾸준히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위험신호 7가지, 안전하게 먹는 방법 10가지, 그리고 유산균 고르는 방법 8가지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왜 이런 걸 알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다가 유산균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산균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그냥 건강식품이니까 먹으면 좋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욕심이 나서 하루에 2알씩 먹었어요. 효과가 빨리 나올 거나 생각했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배에 가스가 차고 트림도 자꾸 나오고 방귀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2주, 3주 계속되니까 약국에 다시 갔어요. 약사님께서 유산균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는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거실에 한 달 넘게 두고 먹었더니 효과가 없어지더라고요. 손자가 냉장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냉장 보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집사람 여성 유산균을 함께 먹은 겁니다. 아침에 제 유산균, 저녁에 집사람 유산균을 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서로 다른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장 속에서 균들이 경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경험이 작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감기 앓고 난 집투였는데 유산균을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열이 38도 넘게 나고 속이 메스꺼운 겁니다.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산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는 유산균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험신호 7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유 없는 발열, 두드러기, 일주일 이상 설사, 심한 복통, 호흡곤란, 무력간, 소변 이상. 이런 증상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먹는 방법 10가지도 꼭 지키세요. 용량 지키기, 냉장 보관, 한 가지만 먹기, 뜨거운 물 피하기, 식후 30분 2개월 테스트, 서서히 바꾸기, 몸 안 좋을 때 중단, 항생제랑 같이 먹지 않기, 몸 상태 체크하기. 이 10가지만 지키면 안전하게 유산균을 드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 고를 때는 8가지를 확인하세요. 균수, 균주, 제조사, 포장 상태, 부원료, 가격, 리뷰, 그리고 전문가 상담. 이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내 몸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 몸에 맞는 걸 찾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으세요.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참고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유산균을 드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위험신호 체크하기, 용량 지키기, 냉장 보관하기,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시면 지금 드시는 유산균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냉장 보관해야 하는 건지, 용량은 잘 지키고 계신지,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위험신호 7가지를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바로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에 옮기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